시어머니 커피에 뭘 탄 거야, 너? 부안전통시장에는 40년 넘게 새벽을 깨우는 커피 향이 있습니다. 복례다방, 70살 윤복례 할머니가 지켜온 작은 가게였죠. 시장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시장 어머니라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 서연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매출보다 비싼 명품 가방이 하나둘 늘어났고 새벽까지 미용실을 다니며 치장을 했어요. 밤마다 누군가와 수상한 통화를 나눴고 시장 상인들은 그녀가 낯선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 수군거렸죠. 도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저 남자는 또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서연은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눈을 피하기 시작한 걸까요? 평화롭기만 하던 복례다방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벽 5시 부안전통시장은 아직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철문을 내린 상가들 사이로 차가운 바람만 쓸쓸히 지나가죠. 하지만 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 하나에서는 벌써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복례다방이었습니다. 70살의 윤복례는 4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시간, 같은 일로 시작되었어요. 낡은 로스터기 앞에 서서 생두를 천천히 볶아내는 것이죠. 드르륵, 드르륵. 쇳소리와 함께 원두알들이 서서히 갈색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새벽 공기를 부드럽게 깨웠어요. 복례는 로스터기 손잡이를 돌리며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코끝으로 스며드는 구수한 향기에 절로 입꼬리가 올라갔죠. 40년을 해온 일인데도 이 순간만큼은 늘 새로웠습니다. 원두가 익어가는 냄새는 그녀에게 하루를 시작할 힘을 주었어요. 6시가 되자 시장에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물전 김 사장이 가장 먼저 복례다방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의 투박한 손에는 싱싱한 고등어 2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복례 씨, 오늘 첫 물건이야. 커피 한 잔 부탁해. 복례는 환하게 웃으며 고등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드립 커피를 내렸죠. 뜨거운 물이 원두 위로 동그랗게 떨어지면서 진한 향이 피어올랐어요. 고마워요. 오늘도 힘내소. 복례가 건네는 커피 한 잔에는 음료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그녀를 시장 어머니라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장사가 안 되는 날이면 밥 대신 커피와 빵을 내어주기도 했고 누군가 아프면 제일 먼저 달려가 걱정해주는 사람이 바로 복례였거든요. 아침 7시 반 복례다방 안쪽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잠이 덜 깬 얼굴로 나타났어요. 긴 생머리를 대충 묶고 한 손에는 번쩍이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그녀의 눈꺼풀은 무겁게 처져 있었고 입술은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벌써 손님이에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복례는 며느리의 찌푸린 얼굴을 힐끗 보고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응, 바쁘네. 서연아, 저기 테이블 좀 닦아줄래? 서연은 대답 대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마지못해 행주를 집어들었지만 테이블을 닦는 동안에도 눈은 계속 휴대폰 화면을 향했어요. 화면에는 8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동자가 그 사진 위에서 반짝였죠. 서연은 시어머니 몰래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같은 동네 부동산 중개사 부인이 저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걸 봤거든요. 자신은 매일 커피 냄새에 찌들어 사는데 왜 저 여자는 저렇게 여유로운 걸까? 속이 쓰렸습니다. 앞치마에서 올라오는 커피 냄새를 맡자
서연은 인상을 찡그렸어요. 이 냄새가 옷에 배는 게 싫었습니다. 명품 향수를 뿌려도 이 냄새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거든요. 점심때가 지나 손님이 뜸해지자 복례는 가게 앞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장 골목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 먼 기억이 스쳤어요. 40년 전 29의 젊은 새댁이 이 자리에 처음 섰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다방이 아니라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라면을 끓이고 김밥을 말았죠. 1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복례는 분식집을 다방으로 바꿨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던 남편을 떠올리며 원두를 볶는 법을 배웠어요. 그렇게 시작한 일이 벌써 15년째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연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평소보다 예쁜 옷으로 갈아입었죠. 복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디 가니? 친구 만나요.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주무세요, 어머님. 서연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어요. 요즘 며느리가 부쩍 외출이 잦아졌거든요. 어디서 뭘 하는 건지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나간 뒤 복례는 홀로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컵을 씻고 테이블을 닦고 내일 쓸 원두를 꺼내두었죠. 창밖으로 시장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게 보였어요. 밤 11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이 돌아온 거였어요. 복례는 이미 방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며느리의 손에 들린 커다란 쇼핑백이 보였어요. 익숙한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복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의 월급으로는 저런 걸 살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도대체 저 돈이 어디서 나온 걸까? 물어보고 싶었지만 복례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진실이 두려웠어요. 다음 날 새벽 복례는 다시 로스터기 앞에 섰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원두 볶는 소리가 시장의 아침을 열었어요. 구수한 향기가 골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복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괜찮겠지.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직 복례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점심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복례 다방에는 나른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어요. 복례는 카운터 뒤에서 컵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시장 골목에는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고 채소가게 박할머니가 배추를 다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깔끔한 감색 정장, 그리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고급 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시장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차림새였죠. 남자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복례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윤복례 사장님 맞으시죠? 저는 대한푸드 사업개발팀 장도혁이라고 합니다. 도혁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복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행주를 내려놓았어요. 대기업에서 왜 이런 작은 다방을 찾아온 걸까? 의아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아, 네. 저예요. 근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도혁은 테이블에 앉으며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복례 다방을 전국 프랜차이즈로 만들고 싶습니다. 사장님의 레시피와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계약금 5억 원을 제안드립니다. 5억. 복례의 귀에 그 숫자가 멈칫 걸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살짝 흔들렸어요. 평생 그런 돈은 만져본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놀란 건 잠시뿐이었습니다. 복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커피를 공장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도혁은 여유로운 미소를 유지하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예상 수익, 매장 확장 계획, 로열티 구조 같은 복잡한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물론 사장님 손맛을 그대로 재현하긴 어렵겠죠. 하지만 저희 기술력이면 80%는 가능합니다. 나머지 20%는 마케팅으로 채우면 되고요. 복례는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졌어요. 40년 동안 새벽마다 원두를 볶으며 쌓아온 정성을 80%라는 숫자로 환산하다니 모욕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관심 없어요. 내 손맛은 공장에서 못 내요. 그리고 이 가게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혁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능글맞은 표정을 회복했어요. 사장님, 조금 더 생각해 보시죠. 이런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제 명함 드릴 테니 연락 주세요. 도혁이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나갈 때였습니다. 안쪽 방에서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던 서연이 살금살금 나왔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명함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5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서연은 시어머니가 보지 않는 틈에 재빨리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녁, 서연은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면서였어요. 어머님, 아까 그 사람 제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때요? 복례는 국을 떠먹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눈빛에서 뭔가 간절한 것이 읽혔어요. 서연아, 왜 그래? 아까 내가 뭐라고 했는지 들었잖아. 그게요, 5억이잖아요. 5억이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 좁은 시장에서 언제까지 커피만 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복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연아, 돈이 전부가 아니야. 이 가게는 내 시아버지랑 같이 일군 거야. 단순히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시아버지요?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현실을 보세요, 어머님. 서연은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복례의 눈에 상처받은 빛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죠. 그래, 현실을 봐야지. 근데 내 현실은 이 시장이야. 여기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미안하지만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자.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에 기세가 꺾였습니다. 결국 서연은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혼자 남은 복례는 식어가는 밥상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며느리의 불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거든요. 서연이 이 생활에 지쳐 있다는 것, 뭔가 다른 삶을 꿈꾼다는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례에게 이 가게는 단순한 장사 수단이 아니었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곳이었고 시장 사람들과 정을 나눈 터전이었습니다. 그걸 5억에 팔라고요? 그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과 같았어요. 그날 밤 서연은 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에 쥔 명함을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다 결국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장도혁. 세 글자가 화면에 선명하게 떠올랐죠.
서연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절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방법은 있을 거라고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다고요. 창밖으로 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동네 다방도 어둠 속에 잠겼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5억이라는 숫자가 만들어낸 욕망과 전통 사이의 첫 번째 금이었죠. 장도역의 방문 이후 서연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가게 일을 도왔지만 눈빛 어딘가에 초조함이 서려 있었어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아니면 무언가를 꾸미는 사람처럼요.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시장 근처 택배 보관함에서 커다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꼭 닫고는 한참 만에야 나왔죠. 복례가 무심코 물었어요. 뭐 샀어? 아, 그냥 필요한 거요. 서연은 대답을 얼버무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복례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뒤 서연이 외출할 때 들고 나간 가방을 보고 복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방이었거든요. 반짝거리는 가죽에 금색 장식이 달린 누가 봐도 비싼 물건이었어요. 서연의 사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 코트가 생겼고 귀에는 작은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반짝였어요. 미용실에도 자주 다녔습니다. 한 번 가면 4시간씩 걸렸죠. 머리 색깔이 밝아지고 손톱에는 화려한 네일아트가 올라왔어요. 복례는 속으로 의문이 들었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보기가 꺼려졌거든요. 혹시 아들이 용돈을 많이 주는 건지 아니면 따로 모아둔 돈이 있는 건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시장 사람들의 눈은 달랐습니다. 채소가게 박할머니가 어느 날 복례에게 슬쩍 말했어요. 복례 씨, 며느리가 요즘 물이 올랐네. 저 가방 백화점에서 800만 원 넘는 거야. 내가 딸 따라갔다가 봤어. 복례는 웃으며 넘겼지만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800만 원이라니. 서연의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 무렵부터 서연에게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휴대폰이 울리면 서연은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통화했죠. 복례가 가까이 가면 재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 전화야? 아, 친구요. 별거 아니에요. 서연은 늘 같은 대답을 했지만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눈 밑에 그늘이 졌고 밥을 먹을 때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복례는 서연이 두고 간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리는 걸 봤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엄마였어요. 복례는 모른 척 지나갔지만 잠시 뒤 서연이 돌아와 그 문자를 확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죠.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연은 억지로 웃었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복례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간 뒤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사실 서연의 친정은 오래전부터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뒤로 집안이 기울었거든요. 어머니 정수는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 버텼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이제는 사채업자들에게까지 손을 벌린 상태였습니다. 그 무게가 고스란히 서연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친정어머니는 틈만 나면 전화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달 이자가 얼마, 다음 달 원금이 얼마. 숫자들이 서연의 목을 조여왔죠.
서연은 처음에는 자신이 가진 돈으로 조금씩 보탰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신용카드를 긁기 시작했고 카드값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카드를 만들었어요. 악순환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카드 명세서 알림이 떠 있었어요. 300만 원. 다음 달까지 갚아야 할 금액이었습니다.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50만 원도 안 됐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5억이라는 숫자가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가 거절한 그 돈. 만약 그 계약이 성사됐다면 모든 게 해결됐을 텐데. 이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서연은 벌떡 일어나 서랍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장도혁. 어두운 방 안에서 그 이름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휴대폰 화면 위를 움직였어요. 혹시 아직 그 제안 유효한가요? 새벽 1시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답장은 3분 만에 왔어요. 물론이죠.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이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만나요. 서연은 짧게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창밖으로는 시장 골목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복례다방은 어둠 속에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하지만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마음속에서 위험한 결심이 싹트고 있었어요. 아직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서연과 도혁의 첫 만남은 시내 중심가의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연은 약속 장소에 도착해 주변을 둘러보다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천장에서 내려오는 크리스탈 샹들리에, 부드러운 재즈 음악, 새하얀 테이블보 위에 놓인 은빛 식기들. 시장 골목에서는 상상도 못할 세계였습니다. 도혁은 창가 자리에서 손을 들어 서연을 불렀어요. 그의 미소는 여유로웠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연 씨. 이 자리가 마음에 드실 줄 알았어요. 서연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도혁은 그런 서연을 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편하게 얘기하러 온 거예요. 도혁이 주문한 음료가 나왔습니다. 서연 앞에는 예쁜 잔에 담긴 음료가 놓였어요. 한 모금 마시니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었어요. 서연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님이 거절하셨지만 저는 아직 포기 안 했어요. 도혁이 테이블 위로 몸을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복례다방은 정말 가치 있는 브랜드예요. 그리고 서연 씨도 이 기회를 원하시는 것 같고요. 맞죠? 서연은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먼저 연락한 건 자신이었으니까요. 네, 맞아요. 저는 이 제안이 우리 가족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머님이 워낙 완고하셔서. 도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서연의 손에 살짝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도혁의 따뜻한 온기에 멈칫했어요. 걱정 마세요. 방법은 있어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이후 서연과 도혁의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지만 점점 2, 3일에 한 번으로 늘어났어요. 도혁은 매번 다른 장소로 서연을 데려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VIP 라운지, 강변의 분위기 좋은 카페.
서연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들이었죠. 도혁은 서연에게 선물도 자주 했습니다. 명품 스카프, 향수, 구두. 서연은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도혁의 끈질긴 권유에 결국 받아들였어요. 선물 상자를 열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 대접받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거든요. 서연 씨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 낡은 시장에서 커피 냄새 맡으며 살 사람이 아니에요. 도혁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마치 설탕을 입힌 독처럼요. 서연은 그 말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서의 서연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게 일에 더욱 소홀해졌고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어보면 늘 같은 대답이었죠. 친구 만나요, 어머님. 복례는 의심스러웠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며느리가 답답해서 바람을 쐬러 다니는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어물전 김 사장이 복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례 씨, 이상한 소리 들었는데 며느리가 시내 호텔에서 웬 젊은 남자랑 들어가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 복례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예요? 오해겠지. 우리 서연이가 그럴 리가. 김 사장은 더 말하지 않았지만 복례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박힌 것 같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혹시, 정말 혹시 그런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 무렵 도혁은 서연에게 본격적으로 제안을 꺼냈어요. 어느 날 저녁 고급 승용차 안에서였습니다. 차 안에는 은은한 향이 퍼져 있었고 가죽 시트가 부드럽게 몸을 감쌌죠. 서연 씨, 시어머님을 설득할 방법이 없을까요? 가게가 제 손에 넘어오면 서연 씨도 이 시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도혁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그 안에는 집요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님은 절대 안 바뀌세요. 그 가게가 전부인 분이에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도혁이 서연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묘하게 빛났어요. 서연 씨, 가게가 서연 씨 것이 되면 되잖아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서연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게 설레기도 했습니다. 위험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뒤돌아갈 수 있을지 서연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구부정한 등, 거친 손, 커피 냄새가 밴 앞치마.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애써 외면했죠. 친정 빚, 카드값, 사채업자들. 눈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혁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다음에 만나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기대하세요. 서연은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휴대폰을 끄지 않았어요. 대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알겠어요. 창밖에서는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복례다방의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40년을 지켜온 그 작은 가게 위로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천천히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흐린 오후였습니다. 서연은 가게 뒤편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이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엄마였어요. 서연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정 어머니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서연아, 큰일 났어. 사채업자들이 집에 왔어. 문을 두드리면서 난리야.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쨍그랑 하는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지난달에 이자 보냈잖아. 그게 부족했나 봐. 원금까지 당장 갚으래. 3천만 원이야, 서연아. 3천만 원. 정순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남자들의 거친 고함 소리도요. 야, 문 열어. 오늘 안에 돈 안 가져오면 집 다 뒤집어 엎는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어요. 3천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어디서 그 돈을 구한단 말인가요? 엄마, 잠깐만. 내가 방법 찾아볼게. 조금만 기다려. 서연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죠. 잠시 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도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당장 만나야 해요. 급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겠어요. 평소 장소로 올게요. 서연은 시어머니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만 말하고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내내 손을 비벼댔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 도착하니 도혁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그는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서연은 자리에 앉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친정 빚 얘기, 사채업자 얘기, 3천만 원 얘기. 말이 뒤죽박죽 섞여 나왔지만 도혁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시간을 좀만 더 주세요.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애원했습니다. 눈물이 테이블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도혁은 한숨을 내쉬더니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연 씨, 제가 돈은 마련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은 안 돼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 도혁을 바라보았어요. 도혁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만 남아 있었죠. 가게가 필요해요. 시어머님이 안 계시면 가게는 서연 씨 것이 되잖아요. 서연은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알아챘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마. 도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흰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에 아무 표시도 없는 평범해 보이는 봉투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든 것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가루를 따뜻한 커피에 섞으면 돼요. 맛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자연사처럼 보일 거예요. 도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라도 하듯이요. 서연은 그 봉투를 바라보며 몸이 굳어버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못해요. 이건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도혁이 서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아귀 힘이 생각보다 강했어요. 서연 씨, 잘 생각해요. 친정 식구들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요? 사채업자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알죠?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역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친정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거친 고함 소리.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서연을 짓눌렀습니다. 3일만 기다릴게요. 그 안에 답 주세요. 도역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고 일어섰습니다. 서연은 그 봉투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손을 뻗어 만지지도 밀어내지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도역이 떠난 뒤에도 서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라운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잔도 들 수가 없었어요. 한참 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호텔을 빠져나왔죠. 바깥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버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시장 골목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복례다방의 간판도 희미하게 보였죠.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방 안에 든 봉투가 천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원두를 볶던 구부정한 등, 손님에게 커피를 건네며 짓던 환한 미소.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3천만 원이라는 숫자와 친정어머니의 울음소리만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불 속에서 몇 번이고 뒤척였습니다. 가방 안에 든 흰 봉투가 자꾸만 생각났어요. 마치 그것이 서연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연은 천천히 손을 뻗어 가방을 열었어요. 봉투를 꺼내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서연은 봉투를 서랍 깊숙이 숨겼어요. 버리지도 돌려주지도 못한 채로요. 그 작은 봉투가 모든 것을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서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그늘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는 것 같았고 잠을 자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복례는 며느리가 걱정됐지만 대놓고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 아침 복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4시 반쯤이었죠.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그냥 가게로 나왔습니다. 로스터기에 불을 켜고 생두를 꺼내 천천히 볶기 시작했어요. 드르륵, 드르륵. 익숙한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채웠습니다. 원두가 갈색으로 변해갈 무렵 복례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15년 전 세상을 떠난 사람. 복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요즘 서연이가 이상해요.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자꾸 마음이 무거워요. 대답은 없었지만 복례는 남편이 어딘가에서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외로움을 견디는 방식이었으니까요. 6시가 되자 시장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복례다방에도 단골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물전 김 사장, 채소가게 박할머니, 철물점 이 사장. 모두 커피 한 잔을 받아들고 안부를 나눴죠. 복례 씨, 오늘도 커피 맛이 끝내주네. 고마워요. 맛있게 드세요. 복례는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어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때로는 고민을 들어주고 40년간 해온 일이었지만 여전히 복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지자 복례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볶아둔 원두를 햇볕에 말리기 위해서였죠. 옥상에는 낡은 채반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그 위에 갈색 원두알들이 고르게 펴져 있었습니다. 복례는 원두를 뒤적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죠. 잠시나마 평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래층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옥상 환기구를 통해 소리가 올라온 것 같았어요. 복례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 톤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낮고 다급했습니다. 복례는 자신도 모르게 환기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어요. 서연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이번 주 안에 끝낼게요. 약은 확실한 거 맞죠? 복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약이라니, 끝낸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가 넘어가야 돈이 나온다며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복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튀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가게가 넘어간다. 약. 이번 주 안에 끝낸다.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복례는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설마 그런 건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했어요.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는 숨을 죽이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죠. 눈물인지 어지러움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한참 뒤 복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계단을 내려왔어요. 표정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서연이 눈치채면 안 됐어요. 가게로 돌아온 복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카운터 뒤에 섰습니다. 서연이 안쪽 방에서 나와 복례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님, 어디 갔다 오세요? 응, 옥상에서 원두 말리고 왔어. 오늘 날씨가 좋더라. 복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아무런 흔들림도 없었어요. 40년간 시장에서 살아온 세월이 그녀에게 그런 힘을 주었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법, 아픔을 삼키는 법, 모두 삶이 가르쳐준 것들이었죠. 하지만 복례의 가슴 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복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서연이 처음 이 집에 왔던 날, 아들과 행복하게 웃던 모습, 가게 일을 도우며 서툴게 커피를 내리던 손길, 그 모든 기억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언제부터 서연이 변한 걸까요? 아니, 처음부터 서연은 이 삶이 싫었던 걸까요? 복례는 자신을 탓했어요. 며느리를 더 잘 챙기지 못한 것,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모두 자신의 잘못 같았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40년간 이 가게를 지켜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군 터전이었고 시장 사람들과 정을 나눈 곳이었어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복례는 어둠 속에서 작게 중얼거렸어요. 서연아, 왜 그러니? 나한테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게도 며느리를 향한 걱정이 남아 있었어요. 복례는 여전히 서연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미워하고 싶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복례 다방의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던 균열이
복례의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복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것. 복례는 굳은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기다려봐라. 어미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의 통화를 들은 뒤로 복례의 하루하루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고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칼날 위를 걷는 기분이었죠. 며느리의 얼굴을 볼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서연이 건네는 커피 한 잔도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복례는 밤마다 고민했어요. 경찰에 가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옥상에서 들은 통화 내용뿐이었는데 그걸로 뭘 어떻게 한단 말인가요? 서연이 발뺌하면 그만이었어요. 오히려 정신 나간 시어머니 취급을 받을 수도 있었죠. 아들에게 말할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지방에서 일하고 있었고 손녀도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로 가족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들 앞에서 며느리를 고발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복례는 혼자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가게에 손님이 뜸해진 시간, 오랜 단골인 오태성이 들어왔습니다. 태성은 65살의 과묵한 남자로 30년 넘게 복례다방을 찾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는 늘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곤 했죠. 어서 오세요, 태성 씨. 오늘도 블렌드로 드릴까요? 복례는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내리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태성은 카운터 앞에 서서 복례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복례 씨, 손이 왜 그래요? 태성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복례는 화들짝 놀라 손을 감추듯 앞치마로 닦았어요. 아, 아니에요. 요즘 날이 추워져서 그런가 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성은 그걸 알았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지만 복례를 지켜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한참 뒤 가게에 손님이 없어지자 태성이 복례에게 다가왔어요. 카운터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례 씨, 나한테 말할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복례는 고개를 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의 진지한 눈빛을 보자 어딘가에서 방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혼자 삼키고 있던 두려움과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태성 씨, 저 진짜 어떡해요. 복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성은 조용히 기다렸죠. 복례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장도역의 방문, 5억 원 제안, 서연의 수상한 행동들, 그리고 옥상에서 들은 충격적인 통화 내용까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태성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의 눈빛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습니다. 복례 씨, 나 예전에 뭐 했는지 알아요? 복례는 고개를 저었어요. 태성은 늘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과거를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나 20년 넘게 경찰청 기술지원과에서 일했어요. 감시 장비, 도청기, 녹음기 같은 거 다루는 일이었죠. 지금은 퇴직했지만 실력은 아직 녹슬지 않았어요. 복례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성은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어요. 손톱만 한 크기의 검은색 장치였습니다. 이게 초소형 카메라예요. 어디 붙여놔도 눈에 안 띄어요. 녹음기도 있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낼 수 있는 송출기도 있어요.
복례는 그 장치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건 드라마에서나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눈앞에 보니 믿기지 않았죠. 태성 씨, 이걸 왜?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서연 씨가 뭘 하는지, 그 약이라는 게 뭔지, 영상과 녹음으로 다 담으면 경찰도 움직일 수 있어요. 태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복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며느리를 감시한다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이런 방법을 써야 하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태성 씨, 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서연이가 내 며느리인데. 복례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태성은 복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복례 씨, 지금 생명이 위험해요. 그 약이라는 게 뭔지 생각해봐요. 며느리 잡으려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 말에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성의 말이 맞았어요. 지금은 감정에 흔들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어요. 그래야 진실도 밝힐 수 있었죠. 알겠어요. 부탁해요, 태성 씨. 복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준비에 들어갔어요. 다음 날 태성은 이른 새벽에 복례 다방을 찾았습니다. 서연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간이었죠. 그는 가게 곳곳을 살펴보며 장치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카운터 위 시계 뒤에 초소형 카메라를 붙였습니다. 렌즈가 워낙 작아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었어요. 커피 머신 옆 선반에는 녹음기를 숨겼고 창가 화분 밑에는 또 다른 카메라를 설치했죠. 여기서 찍히는 영상은 전부 내 휴대폰으로 전송돼요.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저장도 돼요. 태성이 복례에게 설명했어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가게가 감시 대상이 됐다는 게 씁쓸했거든요. 그리고 이건 복례 씨가 가지고 있어요. 태성이 작은 목걸이를 건넸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은색 펜던트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초소형 녹음기가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이걸 목에 걸고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복례는 목걸이를 받아들었어요. 손가락으로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 촉감이 느껴졌죠. 태성 씨,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복례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성은 손을 내저었어요. 갚을 거 없어요. 복례 씨가 무사하면 그게 다예요. 30년 동안 이 집 커피 마시면서 받은 정이 있잖아요. 태성의 말에 복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아직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복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설치가 모두 끝났을 때 새벽빛이 창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태성은 장비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이제 기다리면 돼요.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연락할게요. 태성이 문 앞에서 말했어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태성이 떠난 뒤 복례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숨겨진 카메라와 녹음기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죠. 보이지 않는 감시망이 펼쳐진 것입니다. 복례는 목에 건 펜던트를 손으로 쥐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긴장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약간의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제 증거를 잡을 수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기록이 남는다. 그 생각이 조금은 복례를 든든하게 해주었습니다. 잠시 뒤 안쪽 방에서 서연이 나왔어요. 잠이 덜 깬 얼굴로 하품을 하며 복례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복례는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죠. 평소와 똑같은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복례는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드르륵, 드르륵. 원두 가는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부안전 통시장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이 오가고 어디선가 생선 굽는 냄새가 풍겨왔죠. 복례 다방에도 구수한 커피 향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례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오태성이 새벽에 보낸 문자가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오늘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태성은 지난 며칠간 서연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도혁과 주고받은 메시지, 밤늦게 혼자 중얼거린 말들,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내용들은 하나같이 불길했어요. 복례는 목에 건 펜던트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 안에 든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듯이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아침 7시 서연이 방에서 나왔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좋은 아침이에요. 서연의 인사는 어색하게 떨렸습니다. 복례는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좋은 아침. 아침밥 먹었어? 아니요, 입맛이 없어서요. 커피나 마실게요. 서연은 카운터 뒤로 와서 커피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례는 그 모습을 곁눈질로 살폈어요. 며느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떨림이었죠. 오전 10시쯤 가게에 손님이 뜸해졌어요. 복례는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는 척하며 서연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은 안쪽 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고 나왔어요.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고 어딘가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복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게 바로 그 약인가? 도혁이 준 그 흰 봉투인가? 손에 땀이 났지만 복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시장에서 살아온 내공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죠. 어머님, 제가 커피 한 잔 타드릴게요. 요즘 피곤해 보이시는데 따뜻한 거 드세요. 서연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내가 타주는 커피가 제일 맛있어. 거짓말이었어요. 이 순간 복례의 마음은 천갈래로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만 띄었죠. 서연은 드립포트에 물을 올리고 원두를 갈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등이 복례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그 등을 바라보며 숨을 골랐어요. 물이 끓자 서연은 드립을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원두 위로 천천히 떨어졌어요. 진한 커피 향이 가게 안에 퍼졌죠. 평소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향기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드립이 끝나자 서연은 커피를 컵에 따랐어요. 그리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복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서연의 오른손이 앞치마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보였거든요. 서연은 작은 봉투에서 흰 가루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집어 컵 안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살살 저었죠. 그 모든 동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례는 숨이 막혔지만 눈을 떼지 않았어요. 서연이 돌아섰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잔이 들려 있었어요. 그녀의 입가에는 억지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친정어머니 배정순이었어요. 헝클어진 머리에 지친 표정, 급하게 달려온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서연아, 엄마야. 정수는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엄마, 왜 여기까지 왔어? 사채업자들이 오늘 다시 온대. 돈 안 갖고 가면 진짜 큰일 난다더라. 서연아, 어떻게 된 거야? 정순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서연이 든 커피 잔을 발견했어요. 뭐야, 커피 있네. 나 좀 줘. 목이 말라 죽겠어. 정순이 서연의 손에서 커피 잔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잠깐. 이건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복례가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카운터 뒤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다른 커피 잔을 집어들었죠. 그리고 서연과 정순 사이로 다가가며 자연스럽게 잔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오셨네요. 이 커피가 더 맛있어요. 방금 내린 거예요. 복례는 웃으며 정순에게 새 커피를 건넸어요. 그리고 서연이 들고 있던 잔, 흰 가루가 든 그 잔을 슬쩍 자신의 손으로 가져왔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서연은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새 커피를 받아들며 단숨에 마셨어요. 아, 시원하다. 역시 복례다방 커피는 맛있어. 정수는 입맛을 다시며 감탄했습니다. 복례는 여전히 미소를 띤 채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서연아, 고맙다. 내 정성이 담긴 커피, 내가 마실게. 복례는 손에 든 잔을 들어 보였어요. 흰 가루가 녹아있는 바로 그 잔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님, 그건 왜? 내가 놔주려고 탄 거잖아. 복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서연을 꿰뚫고 있었어요. 서연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복례는 잔을 천천히 입술에 가져갔어요. 서연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서연이 소리쳤지만 복례는 멈추지 않았어요. 잔을 입술에 대고 한 모금 마시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오늘따라 커피가 좀 쓰네. 그치, 서연아? 복례의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알고 있다는 것, 다 알고 있다는 것. 서연은 그 눈빛을 마주하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상황을 모른 채 혼자 떠들고 있었어요. 복례 씨, 우리 서연이가 요즘 효도한다더니 진짜네. 시어머니한테 커피도 타주고. 복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서연이 참 효심이 깊어요. 그 말에 서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여전히 미소를 거두지 않았죠. 카운터 위에 놓인 커피잔에서는 아직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이 가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수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카메라와 녹음기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봉투에서 가루를 꺼낸 순간부터 복례가 잔을 바꿔치기 한 순간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요.
복례는 목에 건 펜던트를 살짝 만졌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조금만 더. 정순이 떠난 뒤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카운터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리가 땅에 붙은 것처럼 무거웠죠. 심장은 미친 듯이 뛰는데 머리는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복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그 커피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흰 가루가 녹아든 바로 그 잔이요. 복례는 잔을 천천히 돌리며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이라도 하듯이요. 어머님, 그 커피.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깊고 조용했습니다. 응, 이 커피 내가 타준 거잖아. 복례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서연을 더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울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잔잔한 미소가, 이 조용한 목소리가 서연의 신경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저 그게.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변명을 해야 하나? 아니면 무릎 꿇고 빌어야 하나?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죠. 복례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서연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어요. 서연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서연아, 나 커피 한 모금도 안 마셨어. 복례의 말에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마시는 신용만 한 거라고요. 서연의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등을 기대지 않았다면 쓰러졌을 겁니다. 그리고 사부인도 무사해. 내가 잔을 바꿔치기 했거든. 사부인이 마신 건 그냥 평범한 커피야. 복례의 설명에 서연은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바꿔치기. 그 한순간에 어떻게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폭발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서연은 더듬거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후회의 눈물인지 두려움의 눈물인지 서연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복례는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이제 둘 사이의 거리는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였어요. 복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아, 왜 그랬어? 도대체 왜? 그 질문에 서연의 둑이 무너졌습니다.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저도 몰라요. 저도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지 몰라요. 친정 빚이 사채업자들이 어머님이 5억 원을 거절했을 때 눈앞이 캄캄했어요. 서연은 벽을 타고 주르르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장도혁 씨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가게만 넘어오면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고. 저는 그냥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서연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도혁과의 만남, 호텔 라운지에서의 달콤한 속삭임, 그리고 그가 건넨 흰 봉투. 모든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저도 처음엔 안 하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채업자들이 집에 왔다고, 이번엔 진짜 큰일 난다고. 저는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연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이 처량했어요. 복례는 그런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슬픔이 더 컸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 지경까지 온 걸까?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내가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수많은 생각이 복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아. 복래가 입을 열었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 엉망이었죠. 나한테 말했어야지. 빚이 문제면 같이 방법을 찾았을 거야. 왜 혼자 끌어안고 이런 짓을 한 거야? 복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눈에 맺혔던 눈물이 결국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40년간 시장에서 온갖 풍파를 겪으며 단단해진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냥 상처받은 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 바닥에 엎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복래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죠.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오태성이 들어왔어요. 그의 뒤에는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태성은 복래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래 씨, 다 녹화됐어요. 영상도 음성도 전부 확보했어요. 태성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공포로 커졌어요. 녹화라고. 뭐가 녹화됐다는 거지. 그제야 서연은 가게 곳곳에 숨겨진 카메라와 녹음기를 떠올렸습니다. 아니, 그런 게 있었나? 서연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경찰 1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배서연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서연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서연의 피부에 닿았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어요. 이게 꿈인가? 아니면 현실인가?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서연이 복래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경찰이 서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복래는 그 자리에 서서 며느리가 끌려나가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또 다른 경찰차가 시장 앞에 멈췄어요. 차에서 끌려내린 사람은 장도혁이었습니다. 깔끔하던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의 손목에도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장도혁 씨, 살인교사 및 독극물 제공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의 선언에 도혁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지만 둘 다 고개를 돌렸어요. 서로를 바라볼 용기가 없었죠.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웅성거렸어요. 어물전 김 사장, 채소가게 박 할머니, 철물점 이 사장. 모두가 복래 다방 앞에 모여 충격에 빠진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해치려고 했다고? 저 양복 입은 남자는 뭐야? 대기업 사람이라며.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복래는 가게 안에 서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태성이 다가와 복래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복래 씨, 괜찮아요? 복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태성 씨, 고마워요. 태성 씨 아니었으면 저 오늘 어떻게 됐을지. 복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태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안쓰러움이 묻어 있었죠. 경찰차가 떠나고 시장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어요. 가게 안에는 복래와 태성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오후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바닥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복래는 카운터 위에 놓인 커피잔을 바라보았어요.
아까 서연이 탔던 그 잔이었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커피에서는 아무 김도 나지 않았어요. 복례는 그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걸로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혼잣말이었어요. 목소리에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사실을 확인하는 것 같았죠. 복례는 잔을 싱크대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경찰이 증거물로 가져가야 할 테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복례 다방도 어둠에 잠겼어요. 하지만 복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처음 이 집에 왔던 날 수줍게 웃던 모습, 아들과 행복하게 손잡고 걷던 모습, 서툴게 커피를 내리며 배우려고 애쓰던 모습, 그 모든 기억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연아, 너는 왜? 복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오래도록. 분노보다 슬픔이, 배신감보다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복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은 눈을 손등으로 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래도 살아야지. 살아서 이겨내야지. 복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재판도 있을 거고 아들에게도 설명해야 하고 손녀도 보살펴야 했죠. 무너질 시간은 없었습니다. 복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시장 골목에 새벽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복례 다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40년간 그래왔듯이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복례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아직은 믿기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정말 괜찮아질 거라고. 그녀는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1년이 흘렀습니다. 부안전통시장에는 어느새 봄이 찾아와 있었어요. 골목마다 연분홍 벚꽃이 흩날리고 따스한 햇살이 가게들을 비추었죠.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복례 다방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낡은 간판은 새 것으로 바뀌었지만 가게 안에서 풍겨나오는 커피 향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새벽이면 구수한 원두 냄새가 시장 전체를 감싸며 상인들의 하루를 깨웠죠. 복례는 이른한 살이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더 휘어졌고 얼굴의 주름도 깊어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고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41년째 복례는 같은 자리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복례 씨, 오늘도 커피 한 잔 주소. 어물전 김 사장이 가게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예전처럼 싱싱한 고등어가 들려 있었죠. 복례는 환하게 웃으며 고등어를 받았어요. 고마워요. 오늘 날씨 좋네요. 복례가 드립커피를 내리는 동안 채소가게 박할머니와 철물점 이사장도 들어왔습니다. 단골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가게 안이 금세 북적거렸어요.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가게를 채웠습니다. 1년 전 그 끔찍한 사건 이후 시장 사람들은 복례 곁을 더욱 단단히 지켜주었어요. 아무도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자주 가게를 찾아오고 더 따뜻한 말을 건넸죠. 복례는 그 정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질 무렵 가게 문이 열리며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복례의 아들 민수였어요. 그의 옆에는 16살 된 딸 수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복례의 눈가에 즉시 주름이 잡혔어요. 미소가 절로 번졌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민수가 복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지방에서 일하던 그는
사건 이후 부안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었거든요. 회사에 정근을 신청했고 다행히 받아들여졌습니다. 할머니, 수아가 복례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복례는 손녀를 꼭 껴안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수아, 학교는 잘 다녀왔어? 응, 할머니. 오늘 시험 봤는데 잘 본 것 같아. 수아의 밝은 웃음소리가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복례는 손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아이가 있어서, 가족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민수는 충격에 빠졌었어요. 아내가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지내기만 했습니다. 복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영과의 이혼 절차를 밟았고 딸 수아의 양육권을 가져왔어요. 처음에는 수아도 힘들어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복례는 손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다만 엄마가 큰 잘못을 해서 벌을 받고 있다고만 말했죠. 수아는 울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와 아빠 곁에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서연은 재판을 받았어요. 살인 미수죄로 기소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서연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께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평생 이 죄를 안고 살겠습니다. 복례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그 말을 전해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안쓰러운 마음도 남아 있었어요. 장도혁은 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살인교사와 독극물 제공 혐의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어요. 그가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업을 빼앗은 전력이 드러났거든요. 도혁은 법정에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오태성이 확보한 영상과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었죠. 태성은 여전히 복례 다방의 단골이었어요. 여전히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복례는 그에게 평생 감사했어요. 그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자신은 없었을 테니까요. 태성 씨, 오늘도 블렌드로 드릴까요? 응, 그렇게 해줘요. 태성은 짧게 대답하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복례는 그 침묵이 편했어요. 서로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어느 날 오후 복례는 옥상에 올라가 원두를 말리고 있었어요. 1년 전 서연의 통화를 들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에 오는 게 힘들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례는 이곳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례는 채반 위에 원두를 고르게 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맑은 봄 하늘에 구름 몇 점이 떠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죠. 여보, 나 잘 버텼죠? 복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16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겨냈어요. 우리 가게도 우리 가족도 지켜냈어요. 바람이 대답하듯 복례의 볼을 스쳤습니다. 복례는 눈을 감고 그 감촉을 느꼈어요. 남편이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복례다방에 작은 모임이 열렸어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복례다방 개업 41주년 기념일이었거든요. 태성이 먼저 제안했고 상인들이 모두 동의했죠.
복래 씨, 축하해요. 41년이나 이 자리를 지켰잖아요. 박할머니가 작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복래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꽃을 받았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복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인들이 하나씩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김 사장은 최고급 참치를 가져왔고 이 사장은 새 커피잔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작은 가게 안이 웃음과 정으로 가득 찼어요. 민수가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수아가 초에 불을 붙였어요. 가게 안이 노래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가 아니라 복래를 위한 축하 노래였죠. 할머니, 소원 빌어. 수아가 외쳤어요. 복래는 케이크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까? 생각이 많았어요. 결국 복래는 소원 하나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가족이 건강하게, 이 시장이 오래오래 함께하길.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후, 복래가 초를 불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상인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게 안에는 복래와 민수, 수아만 남았습니다. 수아는 이미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죠. 민수가 딸에게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편해 보여요. 복래는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 아직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복래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옆에서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옆에 있잖아. 그것만으로 충분해.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복래는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마치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래는 가게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시장 골목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복래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직한 손맛은 어떤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지. 그건 복래가 41년간 믿어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믿을 것이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볶은 원두, 정성껏 내린 커피, 손님들과 나눈 정. 그 모든 것이 복래를 지탱해왔고 앞으로도 지탱해줄 거였어요. 다음 날 새벽 복래는 여느 때처럼 5시에 일어났습니다. 로스터기에 불을 켜고 생두를 꺼냈어요. 드르륵, 드르륵. 익숙한 소리가 조용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구수한 커피 향이 가게 안을 채우고 곧 시장 골목으로 퍼져나갔어요. 부안전통시장의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복래다방은 오늘도 시장을 깨우는 향기였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향기는 계속될 거예요. 복래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영원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것, 그 아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복래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40년간 묵묵히 지켜온 자리, 손끝에 밴 정직한 손맛이 그녀를 끝까지 지켜주었죠. 오늘도 부안전통시장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하루를 깨우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내려지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의 일기장이었습니다.